화면을 공유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고 네네. 또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두 박수로 우리 조주인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네. 제 화면 공유가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 안 홍 보입니까? 목사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아, 풀어주세요. 네네. 저희 여러 참가자 공유로 풀어놨습니다. 밑에 한번 화면 공유를. 네네. 화면 공유 누르시고 일단 화면에다 뭘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네. 제가 어떤 우리가 산 거 말고 잠깐만 그 저 네. 약간 그 음소거를 누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이 누구시죠? 아 이진영 목사님 약간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말씀해 네.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그저 저희 교회 목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보통 30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타난 일부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중간쯤 보면 철이 들고 나서 영혼은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철이 들고 나서 영혼은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부자들의 소원만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건 그렇게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영혼은 코딱지만한 괭이부리말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처럼 동네 꼭대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회에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이기적인 집단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우리와는 전혀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보다 좀 더 강하게 부정성이 확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 공공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먼저 공익성인데요. 어떤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공익성은 이익의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가 분배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은 그 분배가 공평한가 하는 겁니다. 일부에게 많이 가고 나머지에게는 또 적게 가는 그런 불이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고요. 공개성은 자원 분배를 할 때도 그게 공정성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일부의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 과정과 그리고 공개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 좋은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데요. 이 공공성을 교회에 좀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네 가지 측면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점을 좀 중요시 지금 여기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제 변화를 이루어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17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9일 되면 만 17년이 됩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앙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저 어디나 가 보면 그런 교회가 있음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 왔었는데 그 위에 이제 변화를 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도 궁금했고 다른 사람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냈는가 하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 노력이 한 4가지 정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와 관련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적 설득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참고사항으로 행정력, 전략적 설득력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어 놨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개발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 행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전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설득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 설득력은 목회자에게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공적인 회의, 그리고 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목회자가 가진 신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 변화는 없으면서 행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걸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어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일 조심하는 게 그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목회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행정력은 동원됐고 전략도 잘 사용되고 있는데 신학적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봤어요. 신학적 설득력을 어떻게 본인 안에 확보할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혼자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혼자고요. 대상은 많고 대상은 이미 자신 목회자의 신학과 목회적 경험, 신앙적 경험, 신앙적 어떤 과정들, 신앙적으로 가진 그 스타일들, 양식들 이런 것들이 교인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놓으니까 자신이 가진 신학이나 문화나 신앙적 형태를 성도들에게 설득해서 끌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그래도 비교적 목회자가 가자는 대로 잘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 안에 그런 그 설득된 논리나 신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고 또 목회자가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 프로그램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설득력을 혼자 확보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자원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주신 자원들 특별히 교회가 공신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교회를 설득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교우들의 마음에 입에 담길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비전문적인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설득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만나는 부분, 선교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세상 읽기라든지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통로라든지 그리고 접촉점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의 그 지원 체계를 좀 가지고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결정해서 그 결과물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은 좀 느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이나 신학적인 어떤 그 고백들 그리고 신학적인 지향점들을 자꾸만 개방해서 성도님들이 제가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제 생각에 담고 있는 제 신앙에 담고 있는 것들을 함께 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변화는 더딘 것 같은데 변화의 그 결과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 설득력이나 아니면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개방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열린 눈으로 교인들의 언어와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어느 때는 이것에 관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정책당에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두 번째 컨설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려놨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할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 모두 한번 의중을 모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 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이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한 교회의 이해 그것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목회자의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겠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것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공부를 하신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목회자가 자기 변화를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큰 그 저항성을 스스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선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흔들리는 순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스스로 늘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회자에게 있다.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성장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끌고 가고 그것들을 교회에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목회자가 그런 태도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The Forgotten Ways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목회와 저의 목회는 참 다르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저의 목회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다짐했던 건 뭐냐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 다 들어본 다음에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제 목회와 이렇게 만나도록 해보자. 그래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분들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또 뭐 특별히 강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도표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 목회자가 가진 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윗그림에 컨슈머 처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패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오히려 성도들 스스로 뭘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처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확대되고 또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느냐 하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오성춘 교수님 옛날에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얘기인데 제주도에서 목회하셨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유학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분 표현으로 재미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성춘 교수님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와 보니까 교회가 더 성장해 있었더라. 그리고 본인이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로 서 있더라. 그런데 이분 말씀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그걸 잘 극복해내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트랙셔널한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선교적 교회론에서의 문제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저지 교회 공동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했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교육, 조직, 조사, 시범 사업 이렇습니다. 교육이 저희 교회가 14개월 정도 컨설팅을 했는데 교육 부분에만 한 8개월 걸렸습니다. 신학자들 또 지역을 이해하고 또 교회가 사회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을 교회 초청해서 듣는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가졌습니다. 저도 배웠고요. 우리 교우들도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하나 힌트를 드리면 교육 과정에서 선점의 효과를 좀 갖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적어도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교육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어떤 의도로 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당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회원들한테 먼저 그 브리핑을 하고요. 항존 직분자들한테 내용 전체를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틀거리를 브리핑한 겁니다. 항존 직분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교우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 전체 컨설팅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아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설득하는 데 장로님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인데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나는 일, 선교적인 일에 관해서는 세상 알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지역사회 훈련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이 있었고 지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역 조직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교회 조직과 그리고 지역 조직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내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또 두 조직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사회가 지금 교회를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의 원함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인데요. 데이터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해당될 텐데
교회 안에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못 갖고 목회를 하는 상황 실정입니다. 뭐 교회가 몇 명 출석했다, 교회 학교는 몇 명이다, 이런 데이터는 있지만 성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연령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또 경제력, 그리고 또 교육의 정도, 이런 정도를 분류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교회가 예산 결산을 해서 그 가지고 분명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는지에 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교회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분에 관해서도 잘 객관적인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데이터는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신학적으로 어떠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교회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바람이 있는지, 교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하길 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일반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교회에 대해서도 일반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 상황과 지역사회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다 교인들에게 공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범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역량을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부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만들어서요, 어떻게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지 매뉴얼을 제시했고, 그 매뉴얼대로 잘 시범 사업을 운영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가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14개월 동안 계속해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마을과 함께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사역들, 안부사역, 방과교실, 바오밥 카페, 다섯공 작은 도서관, 이것들은 그 옆에 큰 그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좋은 학교 네트워크, 그다음에 주민인문학 아카데미, 마을형 청소년 케어, 지역사회 여름학교,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그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제도가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을형 청소년 케어와 지역사회 여름학교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교육부에서 국장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 그동안 운영하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과 함께 와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한 4교회 정도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교회까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교회와 관련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키움센터를 시작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과교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바오밥 카페 운영되고 있고, 다섯공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데 12,000권 소장하고 있고 1,000명 정도 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사역은 그 반찬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는 반찬을 제공하는 사역인데, 이름이 안부사역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저희들이 처음 사역의 출발이 안부를 묻는 사역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독거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려가지고 평안하신지, 몸은 불편한 데 없으신지,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묻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대돼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사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사역의 방향을 정하긴 정했습니다만 교회 의지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조사해서 그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사역이 제일 처음에 4가지가 개발되었고, 그 사역 과정에서 나타난 또 욕구를 반영을 해서 나머지 사역들을 더 일으켜가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까 공적 지원 체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청소년 자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학교들이 교회가 학교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교기관이 학교를 도울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교회들은 이 비영리 단체를 후원을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좋은 학교 만들기가 추구하는 학교 사업들이 학교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더불어 배움이라고 하는 법인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마포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 지위를 만들었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 요즘 코로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만나는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걸어온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교우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주 잘 대처를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교우들도 혼란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역사회와 만나는 일에 관해서도 교회에서 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구청, 특별히 구청과 법인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계속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그 구청을 설득을 하고 또 법인을 설득을 해서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를 향한 프로그램도 일부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실험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서요. 저 선우준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만 선우준 목사님 교회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잘못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좀 기쁨이 있고 성도님들도 열심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발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과 이런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저 제가 이렇게 조 목사님을 그래도 몇 년 알고 지낸 그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목사님 교회도 가봤고 또 대화도 오래 해봐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금세 잡히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조주희 목사님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목사님이 처음에 지금 17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는지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알게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부임을 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정의를 새신자로 정의를 했어요. 새가족.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나머지가 다 저는 등록한 지 이제 한 주 되고 두 주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목회적인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1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 역량을 가지고
교회 읽기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음.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연립주택이 주 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따뜻한 마음이다. 이제 그거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따뜻한 마음 속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과제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느냐면, 평일에는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일날만 우리가 쓰는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뭐 비전 센터라든지 무슨 교육관이라든지 지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거를 제대로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건물은 지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한 14억 들었는데 14억 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14억 들인 그 우리의 헌신만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니까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전문가들이 좀 오셔서 우리가 조언을 받으면 제가 그분들과 교회 사이에서 잘 끼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14억이나 들여서 짓는 건데 이거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교회를 설득을 했지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들은 겁니다. 한 가지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 교회에서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면 그 담임 목사가 새로운 일을 교회에 일으키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읽기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다소 있었어요. 상당 부분의 부류의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산 경험도 없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년은 최소한 교회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이 이제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고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우들에게서는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했을 경우에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대로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잘 엮어낼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 조주희 목사님은 제가 지켜봐도 소통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 그야말로 본인은 좀 성격이 느린 것 같다고 했는데 잘 인내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교우들이랑 마음을 맞춰서 발맞춰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주 이번 발제를 통해서 더 확인이 되고 더 두드러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 다 이제 발제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조 목사님, 제가 잘 들었는데요. 혹시 목회자 읽기 하시면서 컨설팅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교회 내부와 또는 지역을 컨설팅 하셨는데 혹시 컨설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아까 그 네 가지 내용이 네,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네네네. 그다음에 조사, 네. 그리고 또 조직, 그리고 시범 사업, 이게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교회 내부에 성도들의 네네. 니드하고 네네. 성도들의 어떤 성향이나 네네. 성도들이 어떤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교회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설문을 통하여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예.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목회적 읽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96%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그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 교회가 헌신하려고 할 때 당신이 그 헌신에 참여하겠습니까?는 8%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아유 뭐 지역사회와 사이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또 선교적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교회들은 교우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하면 참여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과 교회 밖의 일이 중첩이 돼가지고 헌신자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그 파먹는 일이 돼 놔서 나중에는 이제 불만이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요. 네. 목사님 18년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렇게 그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네. 부임하시면서부터 그렇게 1년 후부터 교회를 배운 1년 후부터 그렇게 방향을 갖고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더 배우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당시는 네네네. 저는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네네. 보셨던 알렌 헐시라는 그 신학자의 책이 제 논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밑그림이었는데 그분이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1년 지난 다음에 2년 차부터 논문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방향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와 그게 만나면 참 좋겠는 방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설교 속에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을 했고 3년 차부터 이제 조금씩 구체적인 그 그림들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영 목사님 이제 목포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저 질문하실 때는 나는 어느 지역에 무슨 네, 아유,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르실 것 네. 같아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시죠? 예, 이양재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저는 서울의 사당동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온 지는 12년 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주희 목사님과 또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어서 너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의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명세를 잘 듣고 좋은 모델이 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기회가 되니까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도 포함됐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네네. 예, 객관적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좀 그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교회가 목사님이 그 선교적 교회로 사역을 펼치시기 전과 후에 어떤 그 규모적인 변화, 네네. 예, 그게 그 두 가지가 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규모적으로 어떠신지 질문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예, 저희 우선 규모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예배당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건물 하나가 더 생겼고요. 건물 하나 더 생긴 것만큼 교회 하나 더 생긴 정도, 그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보다 사이즈는 그 정도 규모로 조금 자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족도 변화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컨설팅을 또 한번
CRP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처치 리빌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신앙 상태와 그 다음에 공동체의 조직 운영 그리고 또 지역 사회 이렇게 세 개의 그 분야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섬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가져왔던 것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사회가 급변했으니까 이 급변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지역과 구체적으로 잘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과정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교 1학년짜리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는 게 특이했습니다. 첫 번째 면은 어떤 거였느냐면 코로나 사태를 잘 다루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은 만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면 나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교회가 그동안 자신을 키워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단 하나는 이제 저항감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따져보면 한 32% 정도가 밖으로 나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재정에서 사용되는 그 비율인데 그것에 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더 많이 써야지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과 항존 직분자들 사이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게 참 재밌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2년마다 이제 위원회가 돌아가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그 부서에 가면 또 돈을 더 쓰겠다고 불만 가지신 분들이 그 파트 위원회로 가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마다 드는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목회자가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세력이 된다.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고 있고 또 교회와 잘 협의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의논하며 가겠습니다 하면서 좀 설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졌던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신앙적인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과거에 좋았던 것을 또 역으로 좋은 것으로 끄집어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신앙에도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교우들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재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만한 강사분들을 자꾸 초청을 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들을 간증하게 만들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잘 넘어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지영 목사님이랑 김호성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이지영 목사님 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이게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게 제 아들 컴퓨터여가지고요. 이름이 이지영으로 떴습니다. 아이고. 저 이름은 이상호고요. 저는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상호 목사님. 예.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 동서가 이상호 씨입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이지형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 근데 얼굴도 죄송합니다. 비슷하세요. 강원도 네. 분인데 바로 이 동서가 그런데 정말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게 바로 들어오면 되는지 모르고요. 노트북이 바뀌면서 링크를 보내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중간에 들어오게 돼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조지 목사님 강의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 하셨을 때 네. 그때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오늘 또 듣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호성 목사님,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오늘 뭐 춘천에 제 완목회라 그래서 친구 목사들 완성을 향해 가는 목사들 모임이라고 친구 목사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춘천에 좀 다녀오게 돼서 그래도 좀 빨리 도착해서 원래는 너무 늦게 못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래 늦게나마 들어왔습니다. 죄송하고 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혹시 우리 발제를 들으시고 조주 목사님에게 또 질문이 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컨설팅을 받을 때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주로 받으셨는지요? 지금은 그 기관이 없어졌는데요. 예. 교회와 사회복지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의 단체였는데,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님 정도 수준에 되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한 구조 속에서 잘 못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좀 돕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컨설팅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과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처음 맡아서 컨설팅을 하신 셈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양재 목사님. 또 엉뚱한 질문을 하나. 네네. 이양재 목사님, 그다음에 이진행 목사님. 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론 강의나 또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또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죠. 그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방문을 했다가 언제 방문을 하셨느냐면 예수 초청잔치 할 때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도 이런 것도 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합동 측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합동 측 장로로 은퇴를 하셨고요. 제가 방배동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에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합동적 교회는 그 동네가 한 500호 정도 되는 시골 동네였는데요. 그 초등학교까지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첫 번째 세컨잡이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왜냐하면 동네 모든 일에 목사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면사무소 일에까지. 그래서 저분이 동네 일을 하시고 수요일 날 그다음에 주일 날만 교회 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에 교회들은 굉장히 지역 사회에 이렇게 적극적인 만남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화되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한 후의 교회는 지역 사회와 관련이 없는, 물론 지역 사회 어떤 부분에 관해서 조금 기여를 합니다만 저의 목회는 그냥 저는
뭐 선교적 교회론적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요. 지역 사회와 그 정도의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진행 목사님. 네. 좋은 강의 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주에 서울에서 목회를 7년 하다가 이제 양주로 이전해서 양주에서 지금 1년 동안 사역을 이제 적응하며 또 다른 개척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경기도 양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운교회 이진행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특별히 그 지역사회 욕구 가운데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를 가지고 그 좋은 학교와 또 나아가서 이제 더불어 배움이라는 NGO 단체나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 청소년 자살 문제가 거기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였는지 그게 교회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그런 어떤 뭐가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불어 배움까지 가기가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런 게 궁금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좀 저는 짧은 시간인데. 목회자는 어찌됐든 그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고 또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꼭지점으로 보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주장하고 가르치고 또 상대를 설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래야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긴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 뭔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비판적인 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느낌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역 사회에서는 저는 동네 아저씨이고 옆집 아저씨이고 또 지역의 조그만 하나의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를 보니까 이 지역 사회가 경제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자살률도 높고 그러면 이게 아이들 자살률과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총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손다림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선배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은 또 그 당시 총회장을 지내시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만나서 이제 그 지역의 청소년 자살률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묻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교회가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이 지금 1위, 2위를 앞다투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를 찾아갔더니 이 서북 지역인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한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 1명 들어갈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입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토양 자체가. 그래서 학교에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의 자살은 학교 토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교가 행복해질까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거 그런 것 좀 학교에서 한번 하면 안 되냐?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고리가 돼가지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해서 왔는데요.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과정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지역의 목사님들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출발시키는데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늘 죄진 사람처럼 숙이고 듣고 남으라면 뭐 또 그 일리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의 목사님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나정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사역이 너무 멋진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사역 하시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비전문 분야 관련된 성도들의 그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성에 너무나도 대두되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문성이 대두되는 사역들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전에 보셨던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뭐 방과후서부터 많은 활동 프로그램들을 쭉 해오셨는데 그 통계를 많이 내시는 듯한데 거기서 그 교회가 이용하는 성도들의 이용 빈도와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용 빈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서도 이제 뭐 작은 도서관을 여러 교회들이 이제 저희가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교회를 위한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도 구입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 목사님 계신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한데 그 활동들에 대한 성도들의 그 참여와 그다음에 그 이용하는 성도들의 수와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용하는 성도의 그런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긴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를 향한 사역들에 관해서는 교회가 철저히 지역 대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지역에 사시니까 지역사회의 일원이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특권을 갖는달지 뭐 어떤 그 특별하게 대우를 받길 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달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선긋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 전문성 부분은 저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이 들면 맡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권까지도 과감하게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력들 또 그 인력들과 관련 지어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이다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 확신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맡깁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제 사역의 결정권을 많이 맡기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을과 관련된 사역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끌고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장들이 각각 보고를 해주고 그 장로님들이 그 보고를 받으시고 또 그 부분에서 목회자가 꼭 끼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만 결정을 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잘 끌고 가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전문가를 보조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아유, 드디어 우리 한국일 교수님 등장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조지 목사님이 이제 성암교회 사역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우리 너댓 분이 우리 지금 질문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도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조금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9시 반에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네, 황인성 목사님. 네, 뭐 조 목사님 교회 또 예전부터 또 자주 찾아뵙고 또 저희 교회 사역의 또 하나의 롤 모델이시기도 하셔서 자주 찾아뵙고 하는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역들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아까 조금 전에 그 대답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팀 사역도 하시고 또 역할 분담을 또 잘 하시고 성향상 또 많이 맡겨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사역들이 있으시고 또 강의 부탁을 하거나 뭔가 부탁을 드리면 거의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시간을 매니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 좀 요즘에 고민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갖고 사역을 하시는지. 네. 황 목사님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강의의 어려움이요. 사실은 강의가 이렇게 많이 제가 강의자로 나서면서 저희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과대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뭐 제가 얘기를 하려면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좋은 점들이 주로 많이 부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텐데, 그래서 소빈 강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정말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훌륭하게 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가족 방이 따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교회 사역 방이 있는 거고, 친구 방이 있는 거고. 그런데 칸막이 할 때 이게 다 칸이 있긴 있으나 이 칸이 이렇게 혼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과 막 가정이 이렇게 물려버리고, 그다음에 친구 관계도 뭐 교회 사역과 물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칸 속에서 살아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족들과 만날 때는 가족 칸에만 제가 들어간다. 성도님들과 만날 때는 성도님 칸에만 들어간다. 뭐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 칸으로만 들어간다. 물론 모든 칸이 다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잘하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조은하 교수님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조 교수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이번에 2020년 기독교 사상의 1월 달에 조주희 목사님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게 은평구에 살고 싶은 이유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암교회를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2019년 7월에 목사님 교회에 교사원 신예배 때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공감 캠프, 그러니까 즉 여름 성경학교를 2번 하는데 그 공감 캠프는 전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과 연대된다라는 그 기쁨과 그 자원이 평신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막 에너지를 저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제 25분인데요. 우리 한 교수님 갔다 오신 사역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조주희 목사님에게도 한 말씀 또 같이 나눠주시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한 교수님이 아예 기도까지 해주셔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저도 공부했어요.
오전에 마을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후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사회복지로 그 마을 교육 공동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그동안 우리가 마을에서 그 아이들은 그냥 마을 지역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냥 가정 지원센터에서 사모님 센터장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끌어오고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어서 이제 김도열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 이 교육학 교수님이랑 같이 의논 좀 하겠고 또 그분을 우리 이 공부반에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 거기도 지난번 말씀드린 오병이어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 조선 가정 두 남매를 만난 게 계기가 됐고 그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강명순 씨가 쓴 부스러기 꽃이 되다 그 책을 읽으시면서 그냥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게 사모님의 각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동네 아이들을 주목해 보면서 전혀 아이들이 존중을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말 놀라운 이제 16년이 됐지만은 좀 놀라운 그런 또 고수가 또 한 분 계시더라고. 어디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게 거예요? 구자제일교회 황호민 목사님인데 그 회장이 지금 제사선에 그 사모님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훌륭한 분이 제사선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발표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전국으로는 이미 잘 알려진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마을 전체를 활성화하고 어른들까지도 아이들로 인해서 뭐 하여튼 계속 눈덩이 이론으로 성장 확장성으로 작게 시작한 그 부분이 지금 뭐 책도 만들고 뭐 하여튼 국회까지 갔어. 국회 그 아이들이 그 남미에서 저 버려진 아이들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된 케이스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 제주도가 복음화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저기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우리 또 기독교 교육 교수님들이랑 같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마을의 교육 공동체로서 우리 가교마가 좀 더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김도일 교수님 인도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그 성교적 교회 이론과 실제 2장을 잘 읽어 오셔요. 그리고 공명교회 사례를 발표하면서 성교적 교회 관점에서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기도까지 해주세요. 오늘 조주희 조지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오늘 가서 조지 목사님 얘기 많이 했어 나도. 그러지 않아도 거기다가 잠깐 우리 조주희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발제해 주셨는데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이 한 주간에서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 날인데 피곤하지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조주희 목사님과 성암교회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셔서 점점 우리의 목회가 또 교회가 세상 속으로 깊게 넓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